오늘은 챕터 1 빈손으로 도착한 호치민. 일단 저는요 베트남에 처음에 온 게 2008년 4월에 왔어요. 2008년 4월에 왔는데 4월 28일이에요 베트남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오게 되냐면, 원래는 제가 베트남에 안 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100일 휴가를 딱 나가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베트남을 가기로 했다. 그냥 통보를 받았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태권도 사범을 했었고, 그리고 태권도를 계속 하고 있다가 군대에서 오라고 해서 가게 됐죠. 근데 이제 100일 휴가를 딱 나오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베트남을 가야 된다 라는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더니 아버님께서 베트남에서 하실 일이 있고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게 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게 됐는데 부모님이 먼저 가셨고요. 저는 이제 전역한 다음에 갔죠. 매번 이제 휴가를 나오면 휴가를 외삼촌네 집이나 할머니네 집에서 자고 그리고 휴가를 보내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처음에 베트남을 오게 됐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놓고 베트남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살기가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게 됐고, 베트남에 가셔가지고 군대에서 베트남 소식을 이메일로 접하고 가끔 이제 국제전화로도 접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베트남으로 막상 와서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열심히 식당을 해서 좀 잘 되는 식당을 자리를 잡고 계셨어요. 근데 그 자리를 잡기까지, 저는 이제 그 자리를 잡는 것까지는 이제 못 봤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처음에 식당을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베트남에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왔었던 돈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1000만 원이 안 되고, 제 동생이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오셔갖고 1000만 원으로 조그만한 식당을 열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1000만 원으로 식당을 시작을 했었을 때 당시에 이 나라의 한국 교민은 2만 명, 그리고 하노이는 아예 뭐 한인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 호치민에는 그나마 한인타운이라고 했었던 데가 이제 푸미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푸미흥이 스카이가든 1 있었고 2를 막 짓고 있었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막 이제 막 분양한다고 하고 막 그랬을 때인데, 처음에 베트남을 왔었을 때 뭐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일단 처음에 오자마자 베트남에서 냄비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혹은 뭐 음식은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많이 몰랐다고 해요. 처음에 진짜 연고 없이 아무도 없이 막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베트남에서 자리를 잡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기존에 이제 태권도를 했었으니까 태권도로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베트남어라도 배워볼까? 이런 생각에 동네 태권도 도장을 찾았어요. 그때 태권도 도장을 찾아서 도장에서 열심히 태권도를 하면서 지냈었는데, 태권도를 일단 한국 사람이 태권도를 했다고 하니까 흔쾌히 써줬었습니다, 저를.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사범을 하게 됐어요. 베트남 말도 안 되는데. 다행히 거기 태권도 관장님이 조금 한국말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관장님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냈었고, 이제 거기 있는 현지인들, 거기 한국 사람들을 온니 저 혼자, 진짜 꼬마 애들, 애기부터 성인까지 다 베트남 사람이었고, 그 친구들하고 놀면서 베트남어를 배웠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베트남어를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진짜 아무것도 A, B 이런 거 알파벳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웠고, 그러면서 이제 현지인들하고 어울리면서 지냈어요. 고수라고 하죠. 고수. 음식에 들어가는 그 고수 풀이 있는데 그 냄새가 되게 심해요, 한국인이 먹기에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그 음식을 먹을 때 역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또 현지인들하고 지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먹었어요. 또 현지인들하고 같이 지내기 위해서. 그것만 먹은 게 아니라 책에 보면은 뭐 공계란, 전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먹어봤습니다. 제일 먹기 힘들었었던 거는 공계란이에요. 공계란이 제일 먹기 어려웠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되게 좋아하죠. 지금도 사실 고수는 안 먹어요. 고수는 지금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태권도 같이 했었던 분들이 식용쥐라고 하면서, 쥐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만해, 팔뚝만해, 이만한 쥐를 같이 먹자고 하면서 막 하는데, 저 그건 못 먹겠더라고요. 그건 못 먹겠고, 쥐도 먹으라 했는데 그건 제가 못 먹었는데, 쥐를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 중에 쥐 안 무서워하는 사람 몇 없을 거예요 아마. 쥐를 되게 무서워했고, 쥐를 먹으라 했는데 쥐를 못 먹었습니다. 쥐를 못 먹는 그때부터가 이제 그 태권도장에서 놀림감이 됐었어요. 어린애들부터 큰애들까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놀리고 막 그랬습니다. 놀리다가 한 번은 진짜 내가 밟아버리겠다, 딱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태권도를 열심히 하다가 관장님이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관장님이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애들한테 다 같이 한번 모여갖고 이제 겨루기 한번 하자, 겨루기를 하게 됐어요. 겨루기 하기 전에 맞다가 죽어도 모른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겨루기를 했고, 그래서 진짜 어린 한 7살? 7살인 애들부터 고등학교인 애들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선수로 뛰던 애들 뭐 이런 애들, 베트남에서 선수로 뛰던 애들 이런 애들까지.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체격이 좋았어요. 제가 체격이 좋았고 베트남 사람도 좀 왜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겨루기를 하게 됐고 그때 제대로 밟아줬습니다. 실력을 제대로 인정을 받았죠 그때.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태권도장에서 누가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뭐 쌍절곤이나 태권도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주고 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아직도 연락을 합니다.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금은 이제 어엿한 이제 성인이 다들 되어서 태권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호텔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베트남에서 제가 일을 해봤을 때 뭐 이런 태권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스타라는 재봉기 영업하는 데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재봉기도 그렇고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뭐 통역도 해보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딱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베트남 말을 모르고 베트남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텃세가 있어요. 텃세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뭐 주재원이나 현채나 좀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하고 일을 딱 처음 할 때 베트남 사람들이 얘가 얼만큼 아는 앤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나름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합니다. 툭툭 던져봐요. 뭐 일거리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그 베트남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만 일하는 게 좀 수월해요. 베트남어를 잘한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친구들하고 뭔가 내가 오너가 아닌 이상 제가 회사를 다녀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베트남 사람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두 명의 말만 들었어요. 두 분류의 말만. 첫 번째는 인사권 있는 사람, 자기를 퇴사시킬 수 있는 사람만 말을 듣고 또 한 가지는 자기한테 급여를 주는 사람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뭐 직원들이 뭐 베트남을 좀 하고 하는 걸로는 또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고 잠깐 이제 말이 샜는데 베트남어를 이제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 입학하는 거는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60명이 시험을 보면은 60명이 다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다만 이제 졸업하는 게 어려웠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누나 중에 현주 누나라고 있는데 현주 누나가 이 방송을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 나 대학교 입학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누나 후배야. 그러면서 누나한테 막 좀 자랑을 했었어요. 그 누나는 졸업한 상태였고 그때 당시 이미. 근데 그 누나가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졸업을 해야 후배 취급을 한다.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땐 몰랐는데 1학년 때였으니까 그땐 몰랐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졸업한 학교는 학교를 다니면서 선후배가 없었습니다. 선후배가 1학년이 지금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학년이 2학년을 다 모르고 2학년도 1학년을 다 몰라요. 네, 선배가 후배를 다 모르고 후배도 선배가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졸업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고 수업 듣는다고 해서 다 졸업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 2학년 3학년 때 2학년 때도 느끼고 3학년 때도 느끼지만 학교를 자퇴를 해야 되겠다. 학교 수업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여러 번 생각했어요.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다른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실제로 베트남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워낙에 이제 한 3학년 4학년쯤 되면은 베트남어로 시험 보는 게 워낙에 깊고 그리고 그런 걸로 역사, 철학 뭐 이런 걸로 베트남어로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부동산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했었어요. 뭐 많이는 아니고 한 달에 하나, 두 개 정도? 아는 지인이 뭐 아파트 구한다 그러면 아파트 임대 알아봐주고 다른 부동산도 통해서 알아봐주고 임대 계약서 써주고 뭐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졸업한 다음에 카메라 모듈 회사에 그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퇴사를 했어요. 6개월 만에 퇴사를 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베트남 직원이 인사총무를 맡으면서 처음에 셋업을 할 때 인사총무를 한 명 뽑잖아요. 인사총무를 뽑았는데 그 친구가 주변에 있는 베트남 지인들, 본인의 지인들을 다 뒷돈을 받고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잖아요. 사실 제가 베트남 말을 해도 그게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데리고 한 번은 중국에 가가지고 천진에 이런 거 저런 거를 알려주기도 하고 통역도 하고 하면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경력직으로 들어온 친구들인데 앞만 봐도 경력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딱 봐도. 그래서 좀 캐봤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캐봤는데 캐보니까 딱 느낌이 오는 게 이제 그 인사총무한테 돈을 주고 회사에 들어왔다, 뒷돈을 주고 회사에 들어왔다 라는 내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당시에 법인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법인장님은 그거를 그냥 눈 감아줘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젊은 피에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거를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그 회사의 회장님이 다이렉트로 저를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회사에 파견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제가 법인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법인장님이 흔한 말로 짬 시켜라, 없었던 일로 해라
해라. 저는 그거를 불의를 못 참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저를 면접봤었던 회장님이 직접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또 면접을 본 다음에 보고를 계속 했었습니다. 회장님한테. 회사를 한번 진짜 뒤집어 엎고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법인장님도 굉장히 죄송한데 그렇게 폭로를 하고 저는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호주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여러 군데 다니다가 이제 호주에서 지금의 저의 아내를 만났어요. 지금의 저의 아내를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동산업을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부동산업을 시작을 했고, 저희 회사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뭐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이제 대표 자리에 앉히고 이제 마케팅과 경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전부를 다 맡겼습니다. 그래갖고 회사를 다니게 됐고, 그 회사가 지금의 탄도부동산이 지금의 그 회사예요. 제가 이제 부동산 대표가 딱 되면서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베트남어를 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한국인이 저밖에 없었고, 그래서 베트남어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판매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딱 대표가 됐을 때가 2015년 7월쯤이었어요. 근데 그때 외국인한테 부동산이 풀린 거예요. 그때 외국인한테 부동산이 풀려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인들 그리고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판매를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베트남 부동산 문이 열렸다 딱 이러면서 한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파트 임대가 아닌 분양을 했었던 부동산은 한국 부동산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어요. 한국 부동산들 중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었고, 베트남 부동산들이 대부분 분양을 했었고, 한국 부동산이 진짜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제 능력보다는 때를 잘 만났어요. 정말로 운이 좋았죠.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운도 실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회장님도 저의 능력을 좀 높이 평가해줘서 대표 자리에 앉혔고, 저도 그때 이제 좋은 고객들을 만나서 부동산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2016년에 이제 베트남에 이제 첫 공인중개사 시험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수료였어요, 수료. 그래서 첫 공인중개사 시험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시험을 봤는데 또 공인중개사 1호라는 타이틀로 외국인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모든 게 술술술술 풀렸어요. 모든 게 술술술술 풀렸었고, 그러다가 진짜 돈도 되게 많이 벌었었어요. 어린 나이에, 나이가 30살? 뭐 29살? 막 이때 한 달에 세금 떼고 뭐 해서 한 1억 원 정도를 벌었었어요.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러다가 한 번은 어떤 고객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거래하는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법원까지 들고 가서 진행을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느껴보면은 굉장히 제가 잘못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던 일이다 라고 보는 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그때 당시 제가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면서 그 절차상에 뭔가 좀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라는 그런 것들,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모든 게 100%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A 다음에 스텝이 B, 그 다음 C, 그 다음 D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B를 빼먹어도 돼. 그 스텝 B를 빼먹고 바로 C로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매수자가 오해를 하셔가지고 인터넷에 막 얘기를 하고,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고, 오해가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힘들었고,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저한테 또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든지 이제 절차대로 해야 되겠다. 예. 여기서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고객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매수자를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절차를 좀 제하고, 그 하나의 절차를 좀 띵기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항상 대부분의 일들을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위기를 이제 극복해 나가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달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던 게 갑자기 못 벌게 됐었어요. 그렇게 많이 벌다가 갑자기 이제 지출도 많았었겠죠.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100만 원 정도 있었을 때, 제 주머니에 딱 100만 원 있었을 때, 제 통장에 딱 100만 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00만 원으로 뭐를 할까? 이 100만 원으로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애기들하고 생활비를 하면은 분명히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으로 뭐를 할까 하다가 한국에서 마케팅 하는 친구를 섭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블로그 하던 거를 잠깐 멈췄어요.
블로그가 2015년에서 2016년 그 사이 베트남 부동산 치면은 첫 페이지에 그냥 뭐 블로그 따로 돈을 마케팅한 것도 아닌데 첫 페이지에 1, 2, 3, 4, 5, 6이 거의 대부분 다 제 거였어요. 그냥 뭐 네이버에 베트남 부동산만 쳐도 제 블로그가 나올 정도로 그냥 짜자자자자 그랬는데 관리를 한 달 안 했나? 그러니까 갑자기 블로그를 베트남 부동산을 쳐도 뭐 한 10페이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갖고 열심히 또 해봤죠. 근데 열심히 해도 그때 당시에 10페이지에서 9번째 페이지로 넘어오지 그 앞 페이지까지 안 오더라고요. 베트남 부동산으로 키워드를 쳤을 때 굉장히 어렵구나 그랬는데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블로그나 이런 건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지금까지 잘 써가지고 운이 좋게 첫 페이지에 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딱 제 통장에 100만 원이 있을 때 이 100만 원을 그때 당시에 이제 둘째가 임신했을 때예요. 100만 원을 우리 가족한테 갖다 주고 생활비로 쓸까 아니면은 이 100만 원으로 마케팅하는 사람을 구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뭐 아니면 도다. 그래가지고 사실 100만 원으로 어떻게 한국 사람을 쓰겠어요. 마케팅하면 또 전문가인데. 근데 이제 찾아봤어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한국에서 운이 좋게 승원이라는 친구가 제 소식을 듣고 자기가 베트남에 직접 와서 마케팅을 도와주겠다, 블로그 마케팅을 도와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베트남에 왔어요. 베트남에 와가지고 100만 원만 딱 받고 그 다음에 해주기로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도 연락 잘하고.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그 친구입니다. 승원이라는 친구고, 그 친구가 이제 100만 원으로 블로그를 해주는데 그 친구가 이제 왔어요. 베트남에 딱 왔는데 그때 딱 알았어요. 전문가는 다르구나. 전문가는 다르고 모든 일을 할 때 전문가를 써야 되겠구나. 내가 다 할 수 없구나. 일을 나눠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친구가 베트남에 와서 처음으로 저랑 한 게 이제 블로그를 한번 봤어요. 제 블로그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대표님 이 블로그의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이 블로그를 지금 며칠 동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좋은 정보들도 맨 앞에 뜨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하길래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딱 물어보니까 대표님께서 아는 정보를 동영상으로 풀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자. 그때가 이제 유튜브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때 유튜브를 한 게 아니고 그때 동영상으로 딱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어요. 근데 전문가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걸 느낀 건 동영상으로 찍어서 블로그에 딱 올리는 순간 다음날 그게 첫 페이지 첫 번째에 딱 썼어요. 베트남 부동산 했을 때 첫 페이지의 첫 번째. 이제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들도 연락이 오고 오해가 있었던 분들도 풀리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만난 게 굉장히 행운이고 아마 제가 볼 땐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베트남에 없고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뮤지컬 배우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제가 코로나 전에 한국에 갔을 때 물어봤었어요. 너는 왜 그때 당시에 100만 원만 받고 나를 믿고 베트남까지 와서 이걸 해줬냐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전화로 면접을 봤거든요. 전화로 딱 면접을 봤는데 하는 말이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자신감이 있어 믿음이 갔어요 라고 딱 말을 했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영상을 찍으라고 했었던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블로그를 하다가 유튜브를 하게 됐고, 그래서 유튜브나 블로그나 베트남에서는 제가 거의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외국인들 중에서는 여기서 베트남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블로그는 잘 모르겠는데 단톡방이나 아니면 유튜브도 제가 거의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굉장히 그때 이제 다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는 이 베트남에서 일어났었던 일들 중에 가장 내가 잘한 일은 그때 당시에 그 전문가를 뽑은 거, 그 전문가가 나를 도와줬던 거, 그게 제일 잘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저를 믿고 와줬던 거,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였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뭔가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그걸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때 느꼈고, 앞으로도 제가 부족했었던 부분은 저희 동료들이 같이 해줄 거예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지금도 이 영상을 그 승원이가 이제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승원이한테 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요. 자, 오늘 영상은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오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부동산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봤는데, 다음 이 시간에는 챕터 2로 뵙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